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우리 빅터 정말 많이 컸구나. 어느새 13살이 됐구나. 가방을 메고 거울을 보고 있는 빅터의 뒤로 엄마가 다가오며 말했다. 빅터의 키는 엄마보다 주먹만큼이나 더 컸다. 빅터는 물끄러미 거울에 비치는 엄마의 얼굴을 쳐다봤다. 핏기 없이 쪼글쪼글한 피부, 움푹 패인 눈, 몇 년 사이의 엄마의 얼굴은 몰라보게 변했다. 빅터는 얼른 뒤로 돌아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학교 다 다녀올게요. 그래, 잘 다녀오렴. 엄마는 빅터의 어깨를 탁탁 두드렸다. 오늘은 재미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수학 시간 선생님은 빙긋 웃으며 칠판에 뭔가를 써 나갔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점점점점점 100 1부터 100까지의 모든 수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하는 거다. 가장 먼저 답을 찾아낸 사람에게는 이걸 상품으로 줄 거야. 선생님은 학용품 세트를 들어 올렸다. 빅터는 눈이 번쩍 띄었다. 빅터의 필통 속에 있는 연필은 모두 몽당 연필이 되었고 지우개도 너무 작아져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다. 게다가 선생님의 학용품 세트에는 빅터가 무척 갖고 싶었던 샤프 펜슬도 들어 있었다. 빅터는 칠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저 숫자들을 다 더하려면 오늘 하루도 모자랄 것이다. 분명히 뭔가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바보, 내가 보면 뭐 알아? 누군가 빅터의 뒤통수를 툭 치며 말했다. 덕후였다. 문제 풀기는 이미 포기한 채 빅터에게 괜히 시비를 걸었다. 덕후의 방해에도 빅터는 칠판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노트에 이것저것 마구 적었다. 바보, 내가 쓰면 뭘 알아? 크크크크. 덕후가 빅터의 등을 콕콕 찌르며 또다시 시비를 걸었다. 덕후의 괴롭힘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냥 제풀에 지쳐 그만둘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하지만 지금은 덕후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빨리 풀어 학용품 세트를 꼭 받아야만 했다. 점점 시간이 흐르자 포기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교실은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아직 푼 사람 없어? 선생님은 시계를 쳐다보며 물었다. 그때였다. 빅터와 에이든이 동시에 손을 들었다. 빅터, 에이든 두 사람 다 풀었어? 네. 빅터와 에이든은 동시에 대답을 했다. 에이든은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여러 번 탔고 수학 천재라는 칭찬도 듣는 아이였다. 푸하하하, 바보가 문제를 풀었대. 와하하,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용히 해. 선생님은 떠드는 아이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리고 빅터와 에이든을 번갈아 쳐다보며 빅터에게 말했다. 빅터, 앞에 나가서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 볼까? 빅터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분필을 들고 삐뚤삐뚤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맞았어? 분명히 틀렸을 거야? 아이들은 계속해서 작은 목소리로 웅성거렸다. 선생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칠판을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에이든을 향해 말했다. 에이든, 내 대답은 뭐냐? 아이들의 시선이 에이든에게로 모였다. 에이든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제 답과 같아요. 에이든의 말에 교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뭐야? 정말? 저게 답이야? 저 바보가 저걸 어떻게 알아? 선생님은 빅터와 에이든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에이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이 문제는 수학자인 가우스가 어린 시절에 풀던 문제예요. 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빅터 넌 어떻게 풀었니? 저는 그냥 생각이 나서 첫 처음 수랑 끝 수랑 더하고 다 다음 수를 더해 보니까 모두가 같은 수가 나오고 이게 50번 반복되니까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빅터의 말을 듣던 선생님은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솔직히 대답해. 어떻게 풀었니? 굵고 낮은 선생님의 목소리에 빅터는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처음 수랑 끝수를 더하니까 됐다. 더 들을 필요 없어. 선생님은 그만하라는 손짓을 해 보였다. 그러고는 교탁으로 가서 섰다. 에이든이 말한 대로 이 문제는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가 어린 시절에 풀었던 문제야. 수학의 역사에서 천재로 불리는 사람이지. 만일 이 문제를 풀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 가우스만큼 뛰어난 천재일 거야. 그렇지만 선생님은 잠시 말을 쉬었다. 아이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선생님을 쳐다봤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힘으로 풀었을 때 이야기지. 선생님은 무서운 표정으로 빅터를 쏘아보며 물었다. 빅터, 에이든의 노트를 봤니? 빅터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럼 그렇지. 맞아. 빅터랑 에이든이랑 가까이 앉아 있잖아. 아이들은 또다시 웅성거렸다. 빅터, 솔직하게 말해. 에이든의 노트를 봤어? 안 봤어? 아, 안 봤어요. 빅터! 선생님은 교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쳤다.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야. 풀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건 창피한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야. 빅터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한 걸로 하겠다. 빅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터질 듯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학용품 세트는 에이든에게 주겠다. 에이든은 앞으로 나가 학용품 세트를 받았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오면서 빅터를 향해 조롱하는 듯 웃었다. 모든 수업이 끝나고 빅터는 운동장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계속 수학 시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선생님의 무서운 표정과 아이들의 비웃는 얼굴, 자꾸자꾸 생각이 나서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빅터,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스튜어트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빅터 옆에 앉으며 물었다. 빅터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무슨 일 있었니? 선생님은 팔로 빅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갑자기 빅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다. 빅터, 왜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빅터의 얼굴을 보았다. 빅터는 수학 시간에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빅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빅터, 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난 알고 있단다. 선생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빅터,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볼래? 빅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옛날 영국에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던 소년은 늘 병을 달고 살았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작고 체력도 약했다. 게다가 혀도 짧고 말도 심하게 더듬었으며 자기 물건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할 만큼 산만했다. 학교 공부는 늘 꼴찌를 도맡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언제나 외톨이였다. 심지어 소년의 아빠조차 가문의 수치라며 소년을 부끄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소년은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했고 5시간이 넘게 책을 읽었다. 혀 짧은 소리와 말더듬이를 떨쳐내기 위해서 길을 걸을 때도 발음 연습을 했다. 그리고 청년이 된 후에는 소심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 치열한 전투에도 참여했다. 그렇게 소년은 조금씩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갔다. 어느덧 소년은 중년의 신사가 되었다. 어느 날 그는 택시에 올랐다. BBC 방송국으로 갑시다. 택시 기사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 지금 제가 멀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1시간 후에 방송되는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들어야 하거든요. 신사는 택시 기사에게 웃돈을 얹어 주었다. 택시 기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차를 몰았다. 택시에 타고 있던 중년의 신사. 그가 바로 위대한 정치가이자 웅변가인 윈스턴 처칠이었다. 처칠은 67살에 옥스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라는 연설을 했다. 팔싹동이로 태어나 말더듬이, 전교 꼴찌, 외톨이로 살아가던 소년이 위대한 정치가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에서 포기는 없었다. 어때? 내 이야기가? 이야기를 마친 선생님은 빅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재미있어요. 선생님은 빅터의 두 손을 잡고 눈을 맞추었다. 빅터, 아마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오늘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 어쩌면 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빅터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 말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알았지?
빅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빅터,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줄래? 잠시 후 선생님은 뭔가를 들고 왔다. 자, 이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 데 대한 상품이다. 선생님이 건넨 건 학용품 세트였다. 수학 선생님의 상품과는 좀 달랐지만 빅터에게 꼭 필요한 학용품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이걸 저 정말 주시는 거예요? 빅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그럼 얼른 받아. 빅터는 조심스럽게 학용품 세트를 받았다. 빅터, 넌 정말 멋진 아이야. 그러니까 울음 뚝 그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가야 한다. 네, 빅터는 꾸벅 인사를 했다. 집으로 가는 길, 빅터의 마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붕붕 떠올랐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았다. IQ 테스트. 정신 똑바로 차려. 빅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휴, 꿈이었구나. 빅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얼굴은 계속 굳어 있었다. 한 달 전 빅터는 컴퓨터실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로널드 선생님이 컴퓨터를 켜라 온 라고 말한 것을 열어라 오픈으로 잘못 알아듣고 컴퓨터를 뜯어내려 했었다. 아이들은 빅터를 쳐다보며 비웃었고 로널드 선생님이 불이 나게 달려와 빅터를 말렸다.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냐? 컴퓨터를 뜯어내겠다고? 나 원참 돌고래도 너보다는 똑똑하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 선생님은 빅터의 어깨를 잡고 앞뒤로 두어 번 흔들었다. 꿈에서 깨어난 빅터는 아직도 선생님의 말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 두 귀를 막았다. 빅터는 겨우 몸을 일으켜 트레일러의 창문을 열었다. 건너편 정비소에서 자동차 타이어를 고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보였다. 아빠는 정비소 기술자들 중에서 가장 일찍 출근을 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그리고 가장 나이도 많았다. 빅터야, 일어났니? 빅터가 학교에 가기 위해 트레일러 문을 열고 나가자 아빠가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다. 빅터와 아빠는 낡은 이동식 트레일러에 살고 있다. 오랫동안 아프던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빠는 술에 빠져들었다. 술 때문에 몇 번이나 직장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살던 집도 잃게 되었다. 트레일러로 짐을 옮기던 날 빅터는 트레일러를 타고 여행을 하는 줄 알고 마냥 신이 났었다. 어디로 떠나는 거냐고 계속 묻는 빅터에게 아빠는 아메리카 대륙 일주를 떠날 거라고 말했다. 대륙 일주요? 그럼 우편번호는 90001 로스앤젤레스 89044 라스베가스 또 뉴욕에 간다고요? 우편번호. 빅터가 미국 모든 도시의 우편번호를 말하기 전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 전부 다 갈 거다.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말이지. 하지만 트레일러는 아메리카 대륙은커녕 도시 밖으로도 나가지 못했다. 빅터가 스쿨버스에 오르자 더프가 꽥꽥 돌고래 흉내를 냈다. 그러자 아이들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더프는 어린 시절부터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빅터를 괴롭혔다. 그렇지만 그런 더프를 싫어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빅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버스 안을 두리번거렸다. 옆 자리가 비어 있던 아이들은 혹시라도 빅터가 와서 앉을까봐 빈자리에 가방을 올려놓거나 다리를 뻗고 앉았다. 어서 앉아라. 출발해야 하니까. 버스 기사 아저씨가 빅터를 향해 소리쳤다. 빅터는 버스 뒤편에 가방이 놓여 있지 않은 빈자리를 하나 찾아냈다. 옆자리에는 로라가 앉아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려고 덜컹거리자 빅터는 얼른 자리에 앉았다. 로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빅터는 로라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꽃잔등의 주근깨, 긴 속눈썹 아래로 파란 눈동자가 보였다. 빅터는 로라의 눈동자가 파란색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뭘 보니? 가만히 앉아있던 로라가 빅터의 시선을 느낀 듯 눈을 흘겼다. 고마워 로라. 빅터는 화들짝 놀라 말했다. 뭐가 고맙다는 거야? 옆자리에 앉게 해줘서. 난 이 버스의 주인이 아니야. 빈자리에 앉는 건 당연한 거야. 로라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예전엔 흑인은 버스에 못 앉았대. 또 여자는 투표권이 없었대. 그리고 로마 시대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로라는 고개를 획 돌리며 쏘아 붙였다. 화났니? 미안해. 빅터는 안절부절 못했다. 아휴,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로라는 답답한 듯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2교시 수업 시간, 로널드 선생님이 두툼한 종이 뭉치를 끼고 교실로 들어왔다. IQ 테스트, 오늘 그런 거 한다는 말 없었잖아. 시험이랑 비슷한 거야. 선생님은 아이들의 웅성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IQ 테스트 용지를 돌렸다. 아이들은 테스트 용지를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내려다 보았다. 선생님, 원숭이 IQ가 몇이에요? 더프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원숭이는 50 정도고 침팬치는 65 정도로 알려져 있지. 그럼 돌고래는요? 더프의 질문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꽥꽥 돌고래 울음소리를 냈다. 하하하. 오늘 우리 학교에서 가장 낮은 IQ가 나오겠군. 돌고래 걱정 마. 동물보호협회에서 널 보호해 줄 거야.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빅터에게로 모였다. 빅터는 무척 긴장된 나머지 손가락이 타자를 치듯 저절로 움직이며 책상 위를 두드렸다. 빅터, 책상 좀 그만 두드릴 수 없니? 로널드 선생님이 호통을 쳤다. 빅터는 손가락이 떨리지 않도록 두 손을 꽉 잡았다. 그때 또다시 더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보는 문제를 잘 봐야겠다. 수족관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말이야. 또다시 교실 전체에 웃음이 퍼졌다. 빅터는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어서 오렴. 로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냄새 좋지? 오늘은 우리 못난이가 좋아하는 애플파이를 했지. 로라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아빠의 모습을 보자 로라는 얼른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방으로 들어온 로라는 옷장 서랍을 열어 코코아 통을 꺼내 흔들어 보았다. 이제 제법 무거워져 쉽게 흔들리지도 않았다. 이 통이 가득 차면 못난이 인생도 이제 안녕이야. 로라는 깡통을 다시 서랍 속에 집어넣고 노트를 꺼내 들었다. 이야기로 가득 채운 노트만도 벌써 2권이나 되었다. 그러는 동안 로라의 글쓰기 실력도 점점 더 좋아져 이제는 웬만한 이야기를 지어낼 정도가 되었다. 로라는 글을 쓸 때만은 못난 얼굴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도 무서운 아빠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오늘은 뭘 쓸까? 연필을 굴리며 생각하던 로라는 아침 스쿨버스에서 빅터와 만난 일이 떠올랐다. 빅터에게 화를 낸 것이 마음에 걸렸다. 오래전부터 로라는 빅터를 볼 때마다 묘한 느낌이 들었다. 빅터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늘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 로라는 노트에 빅터의 이름을 적었다가 고개를 휘휘 저으며 지었다. 그때였다. 못난이 누나 연애 편지라도 쓰는 거야? 토미가 노크도 없이 방문을 열고 소리쳤다. 넌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고 난리야? 얼른 나가! 치, 누가 들어오고 싶어서 왔나? 밥 먹으러 내려오래. 로라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노트에 토미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쓰다 보니 점점 더 기분이 나빠졌다. 어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나고만 싶었다. 아빠, 못난이 누나는 매일 노트에 뭘 써요? 작가가 되고 싶다나 뭐라나? 식탁에 앉은 토미는 신나게 떠들어댔다. 작가? 왜 하필 작가냐? 아빠는 샐러드를 집어들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로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먹었다. 작가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지 알아? 뛰어난 재능도 타고나야 하고 아빠의 말에 로라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되겠다고 스케이트를 몇 달 배우다 그만두고 테니스도 라켓 몇 번 휘두르지 못하고 그만뒀지 아마.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며 배운 피아노는 어머 여보 그만하세요. 그래도 피아노는 토미가 잘 치고 있잖아요. 찬송과 반주까지 도맡아 하는걸요. 로라를 감싸는 엄마의 말이 오히려 로라의 가슴을 찔렀다. 아빠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다. 로라는 이제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낸 적이 없었다. 재능도 없고 끈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다. 하지만 토미는 달랐다. 토미는 뭐든 적극적으로 배우고 재능도 뛰어났다. 토미와 비교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식사를 하는 내내 로라는 계속 한숨을 내쉬었다.
못나니 식탁에서 그 태도가 뭐야? 내 말이 못마땅이라도 한 거야? 그 흔한 글짓기 상 하나도 못 받으면서 작가를 꿈꾼다는 게 말이나 돼? 뭐든 꾸준히 해서 성과를 보여준 뒤 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아빠는 또다시 호통을 쳤다. 로라는 허겁지겁 식사를 마치고 식탁에서 일어섰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일? 로라의 엄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언덕 위 교회의 하얀 십자가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 앞마당에는 귀뚜라미 소리만 들려왔다. 로라는 두 개가 나란히 걸려있는 그네에 앉았다. 그리고 노을을 멍하니 올려다 보았다.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로라는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멋지게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다. 로라는 그네에서 일어나 십자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하나님,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저도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제발 제게 능력을. 그때 인기척이 들렸다. 로라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는 무릎에 묻은 흙을 털고 주위를 살폈다. 누구세요? 자세히 보니 어두운 풀숲의 나무 뒤편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잠시 우물쭈물 하더니 불쑥 튀어나왔다. 빅터? 교회에서 무료로 식료품을 주는 날이라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 아빠는 어디에 계시는데? 교회 안에 우리 집은 가난해서 기도할 게 많거든. 로라는 주차장에 세워진 고물 트럭을 쳐다보았다. 나도 기도할 게 많아.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아줄래? 무슨 기도를 하려고? 몰라도 돼. 로라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그네에 올라 앉았다. 빅터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다. 계속 거기에 서 있을 거야? 로라는 신경질적으로 빅터를 흘겨보았다. 그런데 빅터는 로라를 보는 게 아니라 로라 옆 빈 그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타고 싶으면 타. 고마워. 빅터는 미소를 지으며 옆 그네에 올라탔다. 넌 참 고마운 것도 많다. 로라는 그네를 앞뒤로 흔들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노을 참 예쁘다. 너도 예쁘잖아. 로라를 따라 하늘을 쳐다보던 빅터가 말했다. 로라는 그네를 멈추고 빅터를 쏘아봤다. 뭐? 너 지금 나 놀리니? 로라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빅터는 흠칫 놀랐다. 농담 아니야. 조금 전에 내가 노을 아래 기도하는 모습은. 빅터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듯 침을 꿀꺽 삼켰다. 아름다웠어. 순간 로라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너? 무척 당황해 얼굴이 빨개진 로라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탄로난 것 같았다. 사람 약 올리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이 바보야. 로라는 그네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언덕을 걸어 내려왔다. 한참을 내려오다 뒤를 돌아보았다. 흔들리는 빈 그네와 어깨를 잔뜩 움츠린 빅터의 모습이 노을 속의 검은 그림자로 남아 있었다. 자신을 못 믿는 사람. 오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합창 연습을 마친 한 무리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왔다. 그러나 아직 절반의 자리가 비어 있다. 그 아이들은 밴드 연습을 마치고 악기를 정리하느라 조금 늦게 올 참이었다. 이때 창가에 기대어 서 있던 레이첼 선생님이 손뼉을 치며 아이들의 시선을 모았다. 얘들아, 우리 재미있는 실험 하나 해볼까? 문학 수업에도 실험이 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이 들고 있는 종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종이에는 간단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왼쪽 종이의 직선과 길이가 똑같은 직선은 몇 번일까?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번호를 표시해 보렴. 눈을 감은 아이들은 모두 손가락을 V자 모양으로 만들었다. 모두 맞았어. 정답은 2번이야. 눈을 뜬 아이들은 서로의 손가락을 확인했다. 그러고는 시시한 듯 뾰루툭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실험이에요?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실험이야.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A그룹이고 나중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B그룹이 되는 거야. B그룹 아이들이 들어오면 선생님은 똑같은 문제를 낼 거야. 그럼 너희들은 1번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너희들이 연극을 잘해야 실험이 성공할 수 있어. 걱정 마세요. 아이들을 완전히 속일 테니까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수업 시간이 다가오자 B그룹에 속할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왔다. 수업 종이 울리자 선생님은 아까처럼 종이 2장을 들고 길이가 같은 직선을 찾아보라고 했다. 1번 같은데? 무슨 소리야? 2번이잖아. 아니야, 1번이야. 작전대로 A그룹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였다. B그룹 아이들은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 조용. 이제 눈을 감고 똑같은 길이의 직선이 몇 번인지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렴. 레이첼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손을 들었다. A그룹 아이들은 손을 드는 척하며 조용히 눈을 뜬 채 B그룹 아이들의 손을 확인했다. 손가락들이 제각각이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그룹 아이들이 하나 둘 눈을 뜨자 A그룹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너희들 바보냐? 그걸 못하게? B그룹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레이첼 선생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했다. 자, 이 실험은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의 동조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했던 실험이야. 동조 성향? 그게 뭔데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걸 말하지. 자, 생각해 보렴. A그룹 친구들은 모두 정답을 맞췄지만 B그룹 친구들은 절반밖에 맞히지 못했어. 두 그룹의 차이가 뭘까? A그룹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잖아요. 바보라는 소리에 기분이 상한 B그룹의 한 아이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아니야. A그룹은 방해를 받지 않았고 B그룹은 방해를 받았다는 게 차이점이지. A그룹은 스스로 생각을 했고 B그룹은 방해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 그 친구들의 생각을 따라가 버린 거야.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이건 자신을 믿느냐, 남을 믿느냐의 차이인 셈이야. B그룹은 자신을 믿기보다 남의 말에 흔들려서 정답을 맞추지 못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백만장자들에게 부자가 된 비결이 뭔지 물어본 적이 있단다. 그들은 한결같이 나 자신을 믿었다라고 말했어. 자기를 믿는다는 건 자신의 생각과 가능성을 믿는 걸 말하지. 에이, 그럼 누구나 다 백만장자가 될게요? 그래,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어른이 되면 자신을 믿기가 더 어려워진단다. 방금 B그룹 친구들이 방해를 받은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거든. 그 방해꾼들 때문에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지. 그러니까 너희는 언제까지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다들 알았지? 레이첼 선생님은 시간을 확인하고 문학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이들에게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은 선생님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교실을 빠져나갔다. 그런데 빅터만은 교실을 나가지 않고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빅터야, 할 말이 있니? 이것 한번 봐주실래요? 빅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내밀었다. 지난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발명왕 에디슨 이야기를 듣고 저도 발명품을 만들고 싶어서 노트에 리모컨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간단한 설명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소리나는 리모컨? 레이첼 선생님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빅터의 노트를 읽어내려 갔다. 노트에는 집안에서 리모컨을 잃어버렸을 때 리모컨에서 소리가 나게 해서 찾게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빅터, 대단한걸? 이제 리모컨을 잃어버려도 거실을 한바탕 뒤집을 필요가 없겠구나. 정말 근사한 아이디어야. 레이첼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빅터는 쑥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빅터야, 노트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빅터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첼 선생님은 이 발명품이
빅터의 자신감을 키워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흐뭇한 기분으로 교무실에 들어온 레이첼 선생님은 발명반을 맡고 있는 로널드 선생님에게 빅터의 노트를 보여주었다. 빅터의 발명품이에요. 이번 발명 경진대회에 출품시키면 어떨까요? 심드렁한 표정으로 노트를 보던 로널드 선생님은 빅터라는 이름을 듣자 혀를 차며 노트를 덮었다. 왜 그러세요? 소리나는 리모컨은 작년 전국 학생 발명대회에서 대상을 탄 작품입니다. 발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녀석은 선생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일부러 베낀 게 분명해요. 레이첼 선생님은 빅터의 맑은 눈빛을 떠올렸다. 일부러 거짓말 할 아이는 아니었다. 빅터가 정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녀석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만큼 머리가 좋지 않아요. 로널드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선생님, 어쩜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세요? 그 아이에게도 우리가 몰랐던 재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로널드 선생님은 책꽂이를 이리저리 뒤지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 레이첼 선생님에게 들이밀었다. 이거 보세요. 빅터는 IQ가 73이에요. 이런 머리로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때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73? 73이라고? 빅터의 IQ가요? 용무가 있어 교실에 왔던 더프가 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다. 더프는 잽싸게 달려와 빅터의 IQ 결과지를 훔쳐봤다. 레이첼 선생님은 얼른 결과지를 덮었다. 그리고 더프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더프, 절대 다른 아이들에게 빅터의 IQ를 말해선 안 돼. 빅터를 위해서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해. 약속할 수 있지? 뭐, 알았어요. 더프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키득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며칠 후 빅터의 사물함에는 빨간 글씨로 IQ 73이라는 글자가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다. 게다가 빅터의 등에는 늘 바보, 전응아 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다녔다. IQ가 알려진 후 빅터는 모르는 아이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했고 사라진 신발을 찾느라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했다. 보다 못한 레이첼 선생님이 빅터를 불렀다. 빅터야,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뭐라고? 로널드 선생님과 아빠가 상담을 했는데요. 다음날 아빠가 학교를 그만 다녀야 할 것 같다고. 세상에, 빅터야. 레이첼 선생님은 빅터를 꼭 껴안았다. 선생님, 소리, 뭐? 소리 나는 리모컨, 그게 벌써 발명된 줄은 저 정말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안쓰럽게 바라보던 레이첼 선생님은 빅터의 손을 잡았다. 물론 믿고 말고, 그러니 빅터, 너도 스스로를 믿어야 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믿으라고요? 저는 바보인데요. 빅터는 눈을 깜빡거렸다. 저는 돈을 벌 거예요. 아빠를 도와드려야 해요. 레이첼 선생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계속 학교를 다니라고 하기엔 빅터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너무나 잔인했다. 그렇다고 빅터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도 없었다. 레이첼 선생님은 온몸의 기운이 쏙 빠졌다. 일주일 후 빅터는 종이 가방에 소지품을 챙겨 학교를 나섰다. 빅터를 따라 나온 사람은 레이첼 선생님 뿐이었다. 빅터야,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전부가 아니야. 항상 무언가를 관찰하고 배워야 더 나은 사람이 된단다. 어디에서든 열심히 보고 배워야 해.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 알았지? 고마워요. 바보에게 잘해주셔서. 빅터는 레이첼 선생님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교문 밖에 서 있던 아빠의 고물 트럭에 올랐다. 레이첼 선생님은 트럭이 사라진 뒤에도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고 나무처럼 서 있었다.